내 나이 8살 때 일이다. 그 당시 우리 집은 아무락이 그지없었다. 할아버지는 대대로 경영하던 포목상을 접고 조상님들 뵐 낯이 없다며 시리에 빠져 술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어느 날 주무시듯 돌아가 버리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도 뒤를 따르듯 조용히 떠나셨다. 늘 나를 업어주고 안아주기만 하던 다정한 할머니의 죽음에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돌아가시기 전날 언제나처럼 나를 불러 무릎에 앉히시고는 네가 이 집의 장손이니 정신 차리고 아버지 어머니 잘 도와드리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아버지는 슬퍼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장사를 그만두셨으니 나와 2살 위의 누나 그리고 또 동생을 가진 어머니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 앞길이 막막하셨다. 더구나 집을 팔아 포목상을 정리할 때 들었던 빚을 갚고 나면 가족이 살 곳까지 찾아야 했다. 그런 아버지에게 어느 날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찾아오셨다. 친구분은 값도 싸고 좋은 집이 하나 있다고 알려주셨다.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이긴 했지만 썩은 동아줄이라도 부여잡고 싶었던 아버지는 두말 없이 그분을 따라 나섰다. 현재의 서울 모처에 위치한 그곳은 당시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집은 꽤나 크고 깨끗했다. 무엇보다 가격이 헐값이나 다름없는 가격이었다. 아버지는 놓칠세라 재빨리 집을 사셨다. 며칠 뒤 할아버지 친구분은 우리 집에서 술을 마셨고 아버지에게 한 가지 사실을 귀뜸해 주셨다. 사실 그 집이 도깨비터에 지어진 도깨비집이라는 것이었다. 도깨비집은 집주인이 잘하면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주인이 제 분수를 모르고 헛되이 살면 주인의 가세를 기울게 주인을 내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무리 선량하고 좋은 주인이라도 10년만 그 집에 머물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새 주인이 들어오게끔 주인을 내쫓는다고 하셨다. 전 주인이 도깨비터라는 말을 듣고 그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는데 사업이 엄청나게 흥했다고 한다. 그렇게 큰 돈을 만지게 되자 전 주인은 도박판을 전전하면서 기생과 놀아났고 4년이 채 안 돼 집이 망했다고 한다. 게다가 종손마저 급사하면서 서둘러 집을 팔고 떠났는데 주변 사람들은 전 주인이 도깨비에게 쫓겨난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술김에 그저 웃기만 하셨다. 노인의 부질없는 이야기로 흘려버리기엔 한편으로는 새 집에서 그것을 시험해보고 싶으셨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도깨비터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새 집에 들어오고 얼마 뒤 어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셨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키가 엄청나게 크고 덩치도 큰 사람이 다짜고짜 문을 열고 들어왔단다. 그러더니 어머니한테 맏며느리야, 이제 너희 집안이 실장사는 운이 다 했으니 먹는 장사를 해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온 집안 문짝이란 문짝들이 쾅 하고 일제히 닫혔다고 한다. 그 쾅 하는 소리에 깬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는 그렇잖아도 밥 장사를 하려고 했더니만 잘 되려나 보다고 좋아하셨단다. 아직 밥 장사를 제대로 시작할 여력이 안 돼 어머니가 새벽마다 두부를 만들고 아버지가 내다 팔았는데 신기하게도 두부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만들어졌고 또 잘 팔렸다. 옛날에는 요즘처럼 화력이 일정치 않아 자칫 끓이다 거품이라도 잘못 생기면 두부가 쉬어버리는 일이 잦았다. 그런데 새집에 와서는 실수하거나 상하는 일이 없이 두부가 잘 만들어졌다. 덕분에 아버지는 늘 남들보다 가장 이른 시간에 장에 나가셨고 누구보다 빨리 두부를 팔고 돌아오셨다. 인근에 우리 두부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고 두부 만드는 법 좀 알려달라고 아주머니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나는 그때 남다른 요령이 없다며 손살에 치는 어머니의 환한 얼굴이 기억에 남는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던 동생이 태어났다. 동생이 태어난 후 아버지는 두부 장사를 접고 본격적으로 밥 장사를 시작하셨다. 바깥에 건물을 트고 붓두막을 하나 더 만든 뒤 그 앞으로 담장을 치고 밥상을 여러 개 놓았다. 장사는 아주 잘 됐다. 밀려드는 손님을 더 이상 어머니 혼자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어 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들을 셋이나 썼는데도 녹초가 되기 일쑤였다. 늘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누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을 돌봤다. 하루는 아기를 업은 누나를 학교 돌아오는 길에 만났다. 누나는 너 집에 가기 무섭지 않냐고 조용히 물었다. 나는 항상 집이 시끌시끌한데 뭐가 무섭냐고 대꾸했고 누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나 들었지만 그때 누나가 하려던 이야기는 온 집안에 귀신이 드글드글하다는 것이었다. 누나가 봤다는 귀신의 모습은 이랬다. 항상 지붕 위에 사람 발바닥, 손바닥이 보이는데 그 크기가 너무도 컸어. 사람 몸통이 보이지 않고 손발만 보였어. 그리고 손님들 사이로는 산발을 한 남녀들이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는데 자세히 보면 손발이 없고 옷자락만 질질 끌고 다녔어. 가끔씩 낄낄대고 웃고 좋아하는 소리가 들리면 어김없이 손님이 때로 더 들어왔어. 이들은 해가 지면 거의 대부분은 나갔는데 이들이 나가고 나면 수염을 배꼽까지 기르고 코가 시뻘건 영감이 대문 단속을 하고 마당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었어.
이 영감이 앉으면 낮에 들어왔던 것들이 열어달라고 대문을 두들기고 난리를 쳤는데 영감은 그럴 때마다 해 뜰 때까지 기다리라며 호통을 고래고래 쳤어. 호통을 칠 적마다 집이 울리고 문 밖의 것들이 비명을 질렀는데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바람이 심하게 분다며 그냥 잠자리에 들었어. 그때는 누나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었다. 누나는 원체 몸이 약해 밥을 먹다 체하기도 잘했고 열이 나서 드러눕기도 잘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다. 우리 집은 거짓말이라 할 만큼 부유해졌다. 어릴 적부터 잘 먹고 잘 자란 동생은 그 나이 때 나보다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덩치도 컸으며 또래에 비해 가진 물건이 많아 늘 골목대장 노릇을 도맡아 했다. 그런 동생이 또래들과 싸워서 다른 어머니들이 집에 찾아온 것과 하나뿐인 딸의 몸이 약한 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걱정거리였다. 그런데 내 나이 17이 되던 섣달 금음날 어머니는 10여 년 만에 괴이한 꿈을 다시 꾸셨다. 처음 꿈에 나온 그 괴물 같은 사람이 다시 안채로 성큼성큼 들어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맏며느리야, 이제 보따리 싸거라. 1년이 남았어도 1년 안에 가야 한다. 멀리 가되 남산을 꼭 넘어가야만 한다. 그래야 거지들이 따라오질 못한다. 그리고는 처음과 반대로 온 집안 문을 다 열어 제꼈고 어머니는 꿈에서 깨셨다. 잠에서 깬 어머니는 땀으로 흠뻑 젖어 계셨다. 이제 이 좋은 운이 다 했나 보다. 이렇게 잔뜩 받았으니 말을 듣지 않으면 사정없이 빼앗기겠구나 생각하셨단다. 불안감을 느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집을 옮기자고 하셨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다. 1년이 남았으니 그 안에 더 벌고 나가자고 하셨다. 밥장사로 흥했지만 아버지는 다시 포목점을 열고 싶어 하셨다. 밥장사도 하면서 작게나마 포목점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 두 분은 이 문제로 싸우셨다. 하던 장사나 더 열심히 하자는 어머니와 이제 하던 장사는 손이 덜 가니 포목점을 같이 하면 더 잘 되지 않겠냐는 아버지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렇게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는 18이 되었다. 이 집에 온 지 꼭 10년이 넘은 것이다. 아버지는 결국 고집대로 포목점을 냈다. 작게 낸다더니 생각보다 가게는 컸다. 어머니는 포목점에 발길도 하지 않고 원래 하던 장사에 몰두하셨다. 그리고 또 꿈을 꾸셨다. 이번엔 그것이 안채에 들어오지도 않고 귓가에 조곤조곤 속삭이더란다. 때를 놓쳤으니 알아서 해라. 이 집 덧볼 생각 말아라. 장독의 장이며 곡간의 쌀들이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죄 똥으로 변할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낄낄대는 음성이 어찌나 소름 끼치는지 일어나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고 하셨다. 이후에도 장사는 여전히 잘 됐지만 누나에게 문제가 생겼다. 누나는 그때부터 자꾸 아프다면서 더 무서워했다. 전에는 해가 지면 낮에 들어오던 것들을 영감이 못 들어오게 막아줬는데 그 영감이 이제 보이지 않아. 그리고 낮에 들어온 그것들이 밤까지 난리를 치는 통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것들이 들어올 때 웬 거뭇거뭇한 것들도 섞여 들어왔는데 삿가래를 물어뜯고 갉아먹었어. 그런 다음 날에는 꼭 누가 다치거나 와야 할 물건이 못 오더라. 어머니는 기껏 밥장사로 벌어놓은 돈이 포목점으로 자꾸 샌다며 짜증을 내셨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이 일상이 된 그해 가을 초입에 누나는 감기에 걸려 쓰러지고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 급성 폐렴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누나는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죽기 전까지 의식을 못 차린 누나는 유언조차 남기지 못했다. 어머니는 꿈자리가 사납더니 하나뿐인 딸을 데려갔다고 외할머니를 붙잡고 내내 우셨다. 어머니는 딸 잡아먹고도 정신 못 차렸냐며 당장 이사를 가자고 아버지에게 말하셨다. 아버지는 누나의 죽음과 집터를 연관시키지 않으려 하셨다. 하지만 얼마 뒤 아버지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게 되는 일이 터져버렸다. 포목점 직원이 돈과 물건들을 모조리 가지고 도망가버린 것이었다. 그제서야 두 분의 싸움은 끝이 났다. 집도 옮기기로 했다. 그 무렵 막내가 늦은 홍역을 알았다. 막내마저 잃을 수 없다는 일념이 두 분의 마음을 이어줬다. 동생을 외가에 맡기고 두 분은 장사를 정리하고 집을 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셨다. 그리고 몇 달이 흘러 내 나이 19 봄이 돼서야 우린 그 집을 나올 수 있었다. 이사간 곳에서도 두 분은 장사를 시작했지만 이상하게 도깨비 집에서 살 만큼 되지 않았다. 그냥저냥 먹고 사는 정도였지만 두 분이 이미 너무나 큰 성공을 해보셔서인지 내내 서운해하셨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은근히 도깨비 집을 그리워하셨다. 그 집에서 보낸 10년이 가장 금전적으로 승승장구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세월이 흐른 요즘 듣기로는 도깨비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달랐다. 사람이 사는 가택이 아니라 장사만 해야 한다는 둥, 부적을 쓰고 구슬해야 한다는 둥, 터만큼 기가 센 사람이 거주해야 한다는 둥. 그러나 이제 50이 다 된 내가 회상하기로는 사람이나 귀신이나 정말로 공짜가 없다는 것이 도깨비터에 대한 기억이었다.
도깨비의 운은 10년을 퍼주고 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그 집에 드나들던 수많은 귀신들은 불을 주는 대신 부모님의 마음을 얼그러뜨리고 누나의 목숨을 가져갔다. 이런 경험들 때문인지 나는 사람은 그저 자기 몫만큼만 사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혔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나를 너무 욕심이 없고 그릇이 작다고 나무랐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두 번 다시 그 귀신 그릇에 담긴 밥을 먹고 싶지 않다. 네, 여기까지가 도깨비터 유명 괴담이었습니다. 도깨비터는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보통 기가 센 터라고 해요. 기가 센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그곳에서 더 잘 돼서 나오고 상대적으로 기가 약한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그곳의 기에 눌려 망해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도깨비터의 기를 누르고 살 수 있을 만큼 기가 강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가 더 빨린다고 해요. 가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유독 가게가 입점한 지 얼마 안 있고 나가는 경우나 한 몇 년 주기로 가게가 바뀌는 자리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자리를 도깨비터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당연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는 아니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도깨비터라는 소재로 가져와서 풀어낸 교훈적인 내용의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다른 미스테리한 사건 혹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랄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네, 오늘은 실종 사건을 준비해봤어요. 오래전 일본에서 벌어진 사쿠마 나나 실종 사건입니다. 네, 한밤중에 여학생에게 벌어졌던 소름 끼치는 실종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까지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이 미제 사건으로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요. 과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은 1991년 일본 치바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종자는 당시 나이 만 13세의 중학교 1학년 사쿠마 나나양이었습니다. 사건 전날인 중간고사가 끝난 나나양은 10월 27일 토요일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파자마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나양은 당시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술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날 집에 없었다고 해요. 오후 7시경 친구 3명이 집에 도착했고 넷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배가 고파진 학생들은 편의점을 가서 간식을 사오기로 해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나나양 집 근처에도 편의점이 있었지만 24시간 영업을 하진 않았어요. 때문에 학생들은 자전거를 타고 4km 정도 떨어진 24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이 걸려 편의점에 도착한 학생들은 삼각김밥과 음료, 감자튀김, 피자 등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나나양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새벽 1시쯤 집으로 향하던 나나양은 길 위에 쓰러져 있는 나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힙니다. 당시 동네에 태풍이 지나간 이후라 길에 나무가 쓰러져 있던 거예요. 나나양이 부딪혔기 때문에 학생들은 길 위에 잠시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와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잠깐 멈춰라. 너희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키 155cm에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던 그 남자는 청소년 생활지도원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멈춰 세운 남자는 고압적인 태도로 말했어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밤 11시 넘어서 돌아다니는 것은 위법이다. 원래대로라면 경찰에 넘겨야 하지만 불량 청소년은 아닌 것 같으니 잠시 얘기만 하고 용서해주겠다. 대신 네가 대표로 따라와라. 정체불명의 남성은 나나양을 지목하면서 나머지 친구 3명에겐 너희들은 돌아가 있어라. 몇 번 이야기만 하고 돌려보내겠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나나의 자전거는 어떻게 할지 물었고 남성은 나중에 본인이 트럭으로 옮겨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나나양은 도로 옆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고 이내 사라졌습니다. 수상한 느낌은 있었지만 불과 반년 전까지 초등학생이었던 학생들은 남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 3명은 나나의 집으로 향했고 먼저 집 앞에 도착해서 나나양을 기다렸습니다. 친구들은 집 열쇠가 없어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1시간 30분이 지나도 나나양이 돌아오지 않자 친구들은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들이 불안해하던 그때 우연히 길을 지나던 같은 반 남학생 2명을 만났어요. 친구들은 남학생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줬고 남학생들은 아무리 봐도 수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나양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 실종 사실을 알립니다.
학생들은 동네로 돌아다니며 나나양을 찾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전 4시 20분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건 당일 학생들이 지나던 126번 국도에는 청소년 생활지도원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문의 남성은 청소년 생활지도원을 사칭한 납치범이었던 거예요.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남자와 나나양을 봤다는 목격담이 3개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전 1시 20분에서 30분경 실종 현장 부근 교차로였습니다. 남자가 나나양을 데려간 직후로 추정됐고 두 사람이 걷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목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전 2시 15분경으로 역 근처를 걷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전 4시가 지난 시점으로 두 사람이 주택가를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격 정보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가 올 수 있으니 그것을 기다려보자 했지만 나나양이 사라진 이후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나 협박 전화는 한 통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건은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31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쿠마 나나양은 실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쿠마 나나양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현재까지 미제로 남으면서 수많은 추측과 음모론들이 돌았는데요. 그중 몇 개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는 납북설입니다. 2012년 2월에 그 나나양이 납치됐던 126번 국도 있잖아요. 그 도로가 과거에 일본 안에서 활동하던 북한 공작원들이 비밀리에 사용하던 일본인 납치 루트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해요. 때문에 나나양 사건이 오랜만에 재조명이 됐는데요. 하지만 사건과 연관성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고 어디까지나 증거가 부족한 추측일 뿐이어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범인은 트럭 운전사라는 추정인데요. 나나양의 자전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친구의 질문에 남자가 트럭으로 운반한다고 말했었잖아요. 이 때문에 범인이 트럭 운전사가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범인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약 장거리 트럭 운전사였다면 친구들에게 얼굴을 보여줘도 누군지 모를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트럭 운전사라는 추측에 힘을 실어줬던 게 자전거랑 아이를 그냥 트럭에 실어버리면 감쪽같이 현장을 떠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범인이 트럭 운전사가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네, 세 번째는 근처 주유소 사장이 범인이 아니냐는 의심이었는데요. 이 주유소가 사건 현장에서 260m 정도 떨어진 사거리에 위치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주유소 사장이 사건의 범인 그 몽타주랑 굉장히 닮아서 의심이 간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추측들처럼 어디까지나 증거가 부족한 의심에 불과했고 그 주유소는 현재 사라졌고 사장도 사망했다는 소문이 돈다고 해요. 정확한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나양이 실종되면서 남은 가족들의 운명도 한순간에 바뀌었는데요. 이 할머니는 손녀가 실종된 충격으로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나나양의 어머니는 딸을 기다리며 이사도 가지 않고 있다가 아파트가 철거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친척 집으로 이동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딸이 돌아올 것이란 희망을 간직하며 신사를 찾아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네, 좀 남은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하면서 사건이 미제로 남고 말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CCTV도 없고 자동차 블랙박스도 없던 시대라 새벽에 목격자 아니면은 결정적 제보가 아니면 사건 해결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도 범인은 어머니가 술집에서 일하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리 청소년 생활지도원 복장을 준비해 입고 여중생한테 접근했던 것 같거든요. 어린 여학생들에겐 의심보단 학교 관계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속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친구들이 늦은 밤에 낯선 남자에게 친구 한 명만 보낸 건 지금 생각해봐도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누군가가 어떠한 이유나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면 반드시 상대방의 명함이나 자신의 소속이나 이름을 밝힐 것을 요구하셔야 돼요. 분명히 비정상적인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에 하나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시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뻔뻔하게 당당하게 그런 걸 요구하셔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나나양이 생존해 있다면 현재 40대 후반의 나이가 됐을 텐데 생사라도 확인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쿠마 나나양 실종 사건이었고요. 저희 야간 매점은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했을 때 겪은 일입니다. 친구는 집과 가까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간 야간 섞어서 하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덩치가 좋았던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야간을 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결국 고정 야간 알바가 되었습니다. 알바 경험이 많았던 친구는 야간 알바가 밤낮이 바뀌어서 그렇지 오히려 편하게 돈 버는 것이라며 좋아했습니다. 청소와 진열을 마치고 새벽 5시 정도까지 그냥 졸다가 새벽에 담배 사러 오는 택시기사님들한테 담배 몇 갑 팔고 집에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집에서 가깝다는 점도 좋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점장이 시급도 더 쳐주기로 했던 터라 군말 없이 야간 알바를 택했더랬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편의점은 2, 3면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이 잘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입구는 친구가 있던 계산대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계산대 왼쪽은 완전 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쪽엔 2차선 도로가 있었는데요. 도로 너머서는 아무것도 없는 공터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쪽은 너무 어두운 데다가 편의점 간판 불빛 때문에 도로변만 조금 밝고 도로 너머서는 정말 불빛 한 점 없는 암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는 의식적으로 그쪽으로 시선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넓은 공터의 칠흑 같은 어둠이 너무 무서웠다고 해요. 여느 날과 같이 출근을 한 친구는 근무를 시작했는데 사건은 갑작스럽게 벌어졌습니다. 물품을 채워넣고 매장 청소를 끝낸 친구는 본격적으로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잠에 깊게 빠져들 무렵 갑자기 자신의 코앞에서 마치 냉장고를 열었을 때와 같은 오싹한 한기를 느낍니다. 처음에 친구는 손님이 들어왔다가 자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장난으로 차가운 음료수를 얼굴에 살짝 댄 줄 알았다고 해요. 갑작스러운 차가운 기운에 화들짝 잠에서 깬 친구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눈을 떴는데요. 눈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장 안에 친구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황한 친구는 손님이 몰래 물건을 들고 나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바깥바람이 들어온 건 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는 두리번거리면서 유리를 넘어 주변에 황급히 가는 사람이 없는지 찾다가 왼쪽 유리 너머에서 봐선 안 될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여자가 우두커니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로와 공터 사이쯤에 서 있던 여자는 교복 치마와 와이셔츠 같은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친구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고개를 숙여 계산대만 쳐다보고 있는 척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묘하게 그 여자는 친구의 시야에 들어오는 곳에 있었고 그 여자가 계속 서 있는 것을 본의 아니게 계속 확인하고 있는 꼴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깊은 새벽, 갑작스러운 여자의 등장에 긴장한 친구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얼굴은 자세히 안 보였지만 느낌이 딱 귀신 같았다고 해요. 제법 쌀쌀한 날씨임에도 반팔 차림이었고 얼핏 봐도 피부가 너무 창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한참을 서서 편의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매장 안에서 노랫소리가 들렸고 바짝 굳어있던 친구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건 친구 핸드폰 벨소리였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려야 했지만 자신이 눈을 떼면 창밖에 그 여자가 뭔가를 할 것 같았더랍니다. 핸드폰은 계속 울렸고 고민하던 친구는 결국 시선을 돌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짜증이 난 친구는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냐는 혼잣말을 하며 핸드폰을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분명 전화가 오고 있음에도 발신번호가 떠 있어야 할 자리엔 검은 화면만 떠 있었습니다. 발신번호 제한도 아니고 아예 아무 글자가 써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한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친구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친구는 순간 겁을 먹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괜히 투덜대며 휴대전화를 닫았습니다. 그러다 퍼뜩 그 여자가 생각이 났고 아직도 그 여자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곁눈질로 확인을 했는데요. 다행히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친구는 여유를 찾았고 핸드폰을 보니 시간은 새벽 3시를 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새벽 3시가 넘었네라며 기지개를 켰는데요. 그리고 친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친구는 괴성을 지르며 편의점 문을 박차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 블록 너머에 있는 다른 편의점으로 울면서 뛰쳐들어갔습니다. 그쪽 알바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들어온 친구를 보고 너무 놀랐다고 해요. 알바는 친구를 진정시키며 무슨 일인지 물었고 친구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다 오전 알바가 올 시간에 맞춰 편의점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친구가 전해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기지개를 키던 그때 어디선가 다시 벨소리가 들렸답니다. 분명 휴대폰은 자기 손에 들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봤더랍니다. 그곳에는 계산대에서 사각지대 감시하려고 달아놓은 둥근 거울이 있었는데요. 그 거울을 무심코 보는데 진열대 구석, 그러니까 친구가 계산대에서 보면 결코 볼 수 없는 그 사각지대에 그 여자가 서 있더랍니다. 그 여자는 그곳에 서서 거울로 친구를 보면서 벨소리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날 이후 바로 편의점 알바 일을 그만뒀습니다. 평소에는 새벽 늦게까지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던 녀석이었는데 이젠 새벽 시간엔 아예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집에 귀가할 때도 그 길은 피해서 빙 둘러간다고 합니다. 다행인지 친구는 귀신을 다시 보진 못했지만 그 편의점이 워낙 집과 가까웠던 터라 자신의 집 창문에서 고개를 왼쪽으로 쭉 빼서 보면 편의점 앞 그 길과 도로가 보였는데요. 어느 날 친구가 이상하게 새벽에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었는데 창문을 보며 바람을 쐬다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친구는 생전 처음 가위에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귀신 형태는 보지 못했고요. 아직까지도 친구는 그 길이나 공터에서 분명 그 여자 귀신과 얽힌 사고가 있었던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한을 풀지 못해 주변을 서성거렸던 거라 믿고 있어요. 이사를 간 이후에는 전보다 괜찮아졌긴 하지만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그날 이후 그 녀석의 행동이 많이 변한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부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스스로는 죽을 뻔했던 일로 기억하고 있다. 그날은 너무도 추운 날이었다. 나는 독서 모임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자취방에서 모임 장소까지 버스로 20분, 걸어서 40-50분 걸리는 거리였다. 추위에 약했던 나는 목도리와 모자, 귀덮개에 잔뜩 껴입고 나갔다. 밖에는 눈이 오고 있었고 뉴스에서는 기록적인 한파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모임은 아주 재밌었다. 추위를 뚫고 온 보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 모임에는 처음 보는 여자분이 앉아 있었다. 누구의 지인의 누구라고 소개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말이 별로 없었고 뭘 물어보면 단답형이고 그래서 거의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관심이 멀어지자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모임을 즐겼다. 모임은 막차 시간이 가까울 때까지 이어졌다. 슬슬 막차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이 급해졌다. 버스를 놓치면 이 날씨에 1시간을 걸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택시도 안 잡히는 곳이라 난 부랴부랴 짐을 챙겨 인사를 하고 나왔다. 그런데 그 여자분도 자신도 집에 가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분이랑 난 둘이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다. 엘리베이터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고 어색함을 못 참는 성격인 나는 말을 걸었다. 집에 어떻게 가냐고 물으니 어머니가 근처를 지나가신다고 어머니 차를 타고 간다고 답했다. 그 말에 맞장구를 친 나는 버스를 타고 간다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건물 밖을 나오니 바로 앞 차도에 승용차 하나가 서 있었다. 조수석 창문이 열리더니 중년 여성분이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드셨다. 아주머니 옆에 앉아있는 운전자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 아, 이 여자분 어머니시구나 라고 생각한 나는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하고 바로 돌아섰다. 막차가 얼마 안 남았기에 바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빵 하는 클락션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아까 그 차량이 내 옆에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태워주시려나 보다 생각하고 내심 기대했다. 조수석 창문이 다시 열리더니 아까 그 아주머니가 혹시 집에 가는 길이냐고 물으셨다. 속으로 쾌재를 부른 나는 맞다고 냉큼 대답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다. 미안한데 커피를 좀 사다 달라는 것이었다. 초면에 이게 뭔 소린가 싶었던 나는 당황해서 눈만 대굴대굴 굴리고 서 있었다. 아주머니는 자기가 너무 추워서 그렇다고 따뜻한 커피 3잔만 뽑아달라고 말했다. 본인은 차 안에 있고
나는 도로에서 떨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했다. 이미 늦은 시간이라 근처 카페는 모두 문을 닫은 시간이었다. 나는 영 카페가 없다고 말했더니 저 앞에 편의점이 있으니 거기서 뽑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딸을 시키려고 했는데 세 잔을 들기에는 손이 모자란다는 이상한 이유를 덧붙이셨다. 손이 모자라면 본인이 갈 것이지 처음 보는 사람 시키는 게 어이가 없었다. 거절하고 버스나 타러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뒷좌석에서 그 여자분이 같이 가자며 차에서 내렸다. 나는 막차 타러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여자는 거의 반강제로 나를 편의점으로 끌고 갔다. 막무가내였다. 진짜 열받았는데 커피만 뽑아주고 바로 뛰면 아직 막차를 탈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편의점에 가니 사람이 너무 많았다. 밖이 너무 추워서 그런지 따뜻한 거 계산해달라고 난리도 아니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분은 걸리겠다고 생각한 나는 안 되겠다 싶어 그 여자에게 말했다. 죄송한데요. 저 진짜 가야 해요. 어머니 보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대답이 가관이었다. 내가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쯤 되니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체념한 나는 계좌이체 해드리겠다. 커피는 어머니 보고 들고 가라고 하세요. 말하고 돌아섰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내 팔을 붙잡고 한다는 말이 어머니가 걷지를 못하셔요. 휠체어를 타고 계세요. 순간 할 말이 없어진 나는 그냥 아 죄송합니다 하고 계속 줄을 섰다. 운전자는 왜 못 나오냐고 물으려다 또 무슨 대답을 들을지 두려워서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다. 속으로 그 여자를 모임에 불러온 사람을 욕하면서 커피를 결제했다. 결국 난 막차를 놓쳤다. 꼼짝없이 집까지 걸어가게 생긴 나는 짜증이 났다. 조수석 문을 열고 커피를 건네자 아주머니는 연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을 했다. 그 모습이 더 얄미웠다. 그때 운전석에 앉은 사람을 처음 봤는데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아들이라고 생각한 나는 분통이 터져서 나지막히 욕을 했다. 지 아들만 귀한 줄 아나 하고 돌아섰고 그 아주머니는 천천히 걸어가요. 길이 미끄러워요. 천천히 가야 그래야 오래 살지 하고 말했다. 말투가 짜증났다. 차는 슝 하고 가버렸다. 모임에 처음 만난 여자로 인해 막차를 놓쳐 재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여자의 어머니는 초면에 다짜고짜 커피를 사달라고 하질 않나. 그 옆에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아들까지 참 어이가 없었다. 모두 이상한 사람들 같아 태워달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다. 집까지 걷기 시작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추웠다. 택시를 타려 해도 택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10분 정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모한테 전화가 왔다. 어디냐고 묻는 이모의 말에 모임이 늦게 끝나서 걸어가고 있다 했더니 이 추위에 어딜 걷냐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셨다. 생각해보니까 근처에 이모가 살고 있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다. 바로 길만 틀면 이모 집이었는데 도대체 왜 생각을 못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기분이 좋아진 나는 곧장 이모 집으로 향했고 이모 집에서 잤다. 물론 이모한테 이상한 아줌마에 대한 뒷담화도 했다. 그렇게 다음날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내가 사는 원룸 건물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다. 평소 자주 가던 집 앞 식당 사장님한테 무슨 일인지 여쭤봤다. 결론만 말하면 건물에 강도가 들어 같은 층에 사는 남자 한 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물건을 훔치고 나오다 복도에서 마주친 남자를 찔렀다고 했다. 범인이 바로 자수하면서 사건은 뉴스에도 안 나오고 그냥 그대로 묻혔다. 그런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사건 시간대를 계산해보니 소름이 돋았다. 내가 바로 막차를 탔다면 집에 도착했을 시간대였다. 하다못해 커피를 사주고 택시라도 탔으면 도착했을 시간대였다. 아주머니의 요청을 거절하고 돌아섰다면 살인자와 마주쳤을 사람이 내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번 그런 생각이 들자 쉴 새 없이 소름이 돋았다. 한동안 난 자취방에 못 들어가고 이모 집에서 지냈다. 그때는 너무도 짜증났던 아주머니의 말이 다시 생각해보니 뭘 알고 그러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덕분에 내가 큰 화를 면했으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은 그때 이후로는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나는 지인한테 그분이 이제 안 나오는지 물어봤다. 그러자 지인은 그분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 한 번만 오신 거라고 했다. 자연스레 주제는 그 여자분이 됐고 나는 그때 그분 어머니를 만났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지인은 잘 안다는 듯이 반응하며 어머니가 무속인이라고 말을 했다. 지인에 따르면 어머니가 유명한 무속인이라고 했다. 점을 잘 봐서 자기도 예전에 간 적이 있었다고 했다. 내가 그렇게 안 보였다고 말하자 지인은 무속인인지 아닌지 얼굴로 어떻게 아냐? 그 휠체어 타시는 분 아니냐고 말했고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휠체어를 탄다는 말이 진짜였구나. 그러자 천천히 걸어가야 오래 산다는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이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주머니의 말이 아니었으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무속인 분들 중에 곧 큰 화를 당할 것 같은 사람의 미래를 보는 용한 무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내가 겪게 되니 무당이란 존재가 무섭게 다가왔다. 모든 우연이 겹쳐 내가 산 걸 수도 있겠지만 무당분이 선의로 나를 도와준 거라면 그 아주머니께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인은 점집이 어딘지 안다며 같이 가보자고 말했지만 나는 손살에 치고 그냥 나왔다. 가서 무슨 말을 듣던 간에 이젠 내가 그 무당의 모든 말들을 무조건 믿어버릴 것 같아서 무서웠다. 원래는 점도 잘 안 봤지만 이제는 그냥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내가 심야 귀갓길에 겪은 기이한 경험담이었다. 1970년 7월 일본 홋카이도 히다카 산맥 초입에 5명의 청년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후쿠오카 대학 반더포겔부 소속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반더포겔은 독일어로 철새라는 뜻으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대학생들에게 유행했던 자연주의 동호회였습니다. 독일로 유학을 간 유학생들이 등산 용어를 독일어 그대로 가져와 퍼뜨린 것이 기원이었습니다. 후쿠오카 대학 반더포겔부 학생 5명은 히다카 산맥 종주를 목표로 홋카이도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7월 12일 하카타역을 출발해 이틀 뒤인 14일부터 종주를 시작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성원은 회장 타케스에 카즈토시, 부회장 타키 슌지, 그리고 3명의 부원인 코로기 모리오, 니시 요시하루, 카와하라 요시타카였습니다. 이들은 파출소에 등산 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오후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들의 여행은 10일 동안 무탈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5일 중간 지점에 도달할 무렵 사건이 발생합니다. 쿠노사와 분지에 텐트를 친 부원들 앞에 불곰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불곰과 대원들의 거리는 불과 6-7m 정도였습니다. 부원들은 곰을 보기 힘든 남쪽 규슈 지방에서 왔고 불곰은 홋카이도에서만 서식하는 애조 불곰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곰은 불곰치고 작았기 때문에 부원들은 겁을 먹지 않았고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고 한참 동안 관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곰은 텐트 밖에 내놓은 등산용 배낭을 뒤지면서 음식들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원들은 곰이 흥미를 잃었을 때 재빨리 배낭을 회수한 다음 불을 피우고 큰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곰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곰이 물러갔다고 생각한 부원들이었지만 이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9시경 잠자리에 든 부원들은 거친 콧김을 느끼고 잠에서 깹니다. 불곰이었습니다. 부원들은 불곰이 텐트에 주먹만한 크기의 구멍을 뚫어놓고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위협을 느낀 부원들은 2시간씩 교대로 불침번을 서는 방법으로 망을 서기로 합니다. 불침번을 세웠지만 공포에 휩싸인 대원들은 거의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30분 다시 불곰이 나타납니다. 매우 흥분한 곰은 부원들을 습격합니다. 곰은 텐트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려 했고 부원들은 텐트의 지지대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약 5분간 텐트를 집요하게 끌어당긴 곰은 기어코 텐트를 쓰러뜨렸고 배낭을 마구 뒤졌습니다. 그 사이 부원들은 겨우 텐트를 빠져나와 짐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타케스에는 부회장인 타키와 부원 카와하라에게 산림청에 연락해 구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합니다. 지시를 받은 두 사람은 서둘러 산을 내려갔고 얼마 뒤 다른 대학생 그룹 18명과 조우하게 됩니다. 이들도 마침 불곰의 습격을 받고 하산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이들은 타키와 카와하라에게 함께 하산하자고 권유했지만 두 사람은 남은 동료들과 같이 가겠다며 거절합니다. 둘은 신고를 부탁하고 식료품, 지도, 가솔린 등을 건네받은 뒤 나머지 3명을 구하러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던 두 사람은 또 다른 대학생 그룹과 마주쳤고 이들에게 불곰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쉴 새 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간 두 사람은 오후 1시경 텐트에 남아있던 3명과 합류합니다. 능선 위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부원들은 그곳에서 수리한 텐트를 치고 식사를 합니다. 부원들의 피로는 극에 달했고 잠을 자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오후 4시 30분 불곰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곰은 1시간이나 텐트 옆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있기 위험하다고 판단한 부원들은 아까 만난 다른 대학생 그룹에 합류하기 위해 텐트를 나와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학 그룹도 곰의 습격을 피해 이미 하산한 뒤였고 부원들은 어쩔 수 없이 해가 진 산길을 계속 내려갔습니다.
오후 6시경 한창 하산을 하고 있을 무렵 불현듯 뒤를 돌아본 니시이는 코앞까지 쫓아온 불곰을 발견합니다. 패닉에 빠진 부원들은 미친 듯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곰은 그중 카와하라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원들은 어둠 속에서 젠장이라고 외치는 카와하라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타케스에는 습격을 당한 카와하라가 다리를 끌며 도망치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생전 카와하라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타케스에와 타키, 니시 3명은 다른 대학 그룹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고 호루라기를 불며 위치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두들 캠프를 버리고 하산한 후였고 3명은 암벽에 올라 그곳에서 밤을 지셉니다. 이들은 도망치던 와중 낙오된 코로기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소에 숨어있던 그는 딱 한 번 대답을 했을 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7일 이른 새벽 3명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산속의 깊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5m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전 8시까지 나머지 부원을 찾았지만 응답이 없자 일단 하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산 도중 제일 앞에서 걷고 있던 타케스에는 2-3m 거리에 있는 불곰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3사람은 흩어져 도망쳤지만 타케스에는 결국 곰의 습격으로 사망합니다. 가까스로 도망친 타키와 니시이는 인근 댐 공사 현장까지 죽기 살기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경 그곳을 지나가는 자동차에 의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습격 사실을 파악한 구조대는 28일 나머지 부원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산에 오릅니다. 구조대는 타케스에 카와하라, 코로기를 모두 발견했지만 3사람은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옷은 다 찢겨나간 나체 상태였고 얼굴의 반쪽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코와 귀도 전부 뜯겨 있었고 내장도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3명의 사인은 경추골절 및 경동맥 절단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다른 대학 그룹이 버리고 하산한 캠프에서는 코로기가 남긴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낙오된 코로기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쓴 기록이었습니다. 메모에는 당시 상황과 공포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곰이 쫓아왔다. 카와하라가 당한 것 같다. 내 위치는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소나무 숲 옆 20m 지점. 나도 당할 것 같아 소나무를 끌어안았다. 절벽 아래 중간 지점에서 숨을 죽이고 있자 타케스의 선배가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래쪽 상황은 전혀 알 수 없었다. 곰이 내는 소리가 들렸을 뿐이다. 타케스의 선배가 무슨 말인가 큰 소리로 말했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고 곰의 위치마저도 파악할 수 없었다. 절벽을 5분 정도 내려가 아래를 보니 20m 앞에 곰이 있었다. 나를 발견하고 올라오기에 필사적으로 도망쳐 절벽 조금 위쪽으로 올라갔다. 계속 쫓아오기에 30cm 정도의 돌을 던졌다. 빗나갔다. 성큼성큼 올라오기에 코를 겨냥해 던졌다. 맞았다. 그러자 곰이 10cm 정도 물러났으며 앉아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제 나는 잡아먹힐 것 같다는 생각에 한 번에 쏜살같이 도망치기로 했다. 앞뒤 옆으로 굴러가며 돌아보지 않고 앞에 텐트를 향해 달려 겨우 안으로 뛰어들었다. 구조대가 오기를 빌며 잠에 들었다. 이제 오전 5시 20분이다. 아직 곰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다시 침낭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아, 빨리 하카타에 돌아가고 싶다. 골짜기를 내려가기로 했다. 텐트를 나가보니 5m 위에 역시 곰이 있었다. 도저히 나갈 수 없어 텐트 안에 머물렀다. 오전 8시쯤까지. 그러나 지나갈 수 없다. 다른 멤버들은 벌써 하산한 걸까? 언제 구하러 오는 걸까?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다. 다시 안개가 짙어진다. 혼자가 된 채 텐트 안에 있던 코로기는 끝내 불곰에게 습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구조대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옮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악천후 탓에 시신을 아래로 옮길 수가 없었고 결국 시신은 그대로 화장돼 유골이 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이 된 자리에는 피해자들을 기리는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곰을 잡기 위해 10명의 사냥꾼은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곰은 사냥꾼들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4살 암컷으로 추정됐으며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았고 교미를 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곰의 위를 살펴봤으나 사람을 먹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곰의 입장에서 지극히 평범한 일종의 놀이 또는 적을 쫓는 행위였을 가능성을 뜻했습니다. 불곰은 곰 사냥꾼들의 관습에 의해 곰고기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박제되어 히다카 산맥 산악센터에 보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원들이 곰이 나타난 시점에서 저지른 실수가 비극을 초래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처음 불곰이 뒤진 짐들을 다시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곰은 집착이 매우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소유물로 인식한 물건을 다시 회수한 것은 매우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가방에 식료품들이 적었고 귀중품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부원들이 쉽게 포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곰과 마주쳤을 때 바로 하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불곰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부원들은 바로 하산하지 않았는데요. 유족들은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측했습니다.
그 산은 이전부터 매우 가고 싶어 했던 꿈이자 목표로 여겼던 산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정상에 오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마지막은 불곰에게 등을 보이며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곰은 개처럼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것을 쫓아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을 만났을 경우 도망치는 것보다 팔을 크고 둥글게 만들어 몸을 크게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곰은 인간의 단체 행동을 두려워한다고 해요. 처음에 곰이 도망친 것도 부원들이 함께 큰 소리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패닉에 빠진 부원들은 각자 흩어져 도망쳤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후쿠오카 대학생 불곰 습격 사건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곰인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한 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집착을 가진 곰이 주는 무서움이 굉장히 소름 끼치게 다가왔던 사건이었습니다. 곰이 허기에 의한 먹이 사냥이 아닌 단순 일종 놀이로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게 저는 많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아무리 작은 곰이어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을 공격했기 때문에 사살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곰도 본능에 의해서 움직였고 사람도 살기 위해서 움직였다가 이제 충돌했던 사건이라 곰이나 사람이나 모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은 사건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사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었습니다. 친한 지인 중에 낚시를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 주말마다 낚시를 하러 다녀서 여자친구한테 차인 것도 여러 번이었다. 그 정도로 낚시에 미쳐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낚시 도구를 죄다 처분했다. 그 이후로 낚시는커녕 물가 근처도 가기 싫다고 했다. 낚시 도구를 처분할 때 한번 뭔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었지만 대답을 피해서 굳이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궁금증이 가시질 않아서 술자리를 같이 했을 때 넌지시 다시 물어봤다. 그러자 술 기운이 올라서 그런지 그분이 운을 띄우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들은 이야기를 그분의 시점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이다. 나는 경남 합천으로 자주 낚시를 갔었다. 우연히 알게 된 포인트가 있었는데 고기가 진짜 잘 잡혔다.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라 주말에 가도 사람이 별로 없었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도 그랬다. 금요일에다가 오랜만에 정시 퇴근을 해서 퇴근하고 곧장 낚시를 하러 갔다. 길이 좀 막혀서 도착하고 나니 밤 11시가 넘었다. 컵라면에 소주 반병쯤 마시고 낚싯대를 잡았다. 그런데 채비를 마치고 낚싯줄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어디다 던질까 고민이 엄청 됐다. 평소에는 그냥 대충 던지고 낚이면 좋고 아님 말고식이었는데 그날따라 매운탕이 땡겨서 물고기를 꼭 잡고 싶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보름달이 떠 있었다. 덕분에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다. 달부터 확인한 이유는 이런 밝은 밤이면 물고기가 쥐 죽은 듯이 숨어있기 때문이었다. 그럴 때는 미끼를 깊숙이 던져야 했다. 조금 무거운 줄을 달고 멀리 낚싯줄을 던졌다. 그 다음부터는 인내심과의 싸움이었다. 30분쯤 바라보고 있으니 입질이 왔다. 그런데 입질이 보통이 아니었다. 그래서 얼른 댕겨봤더니 세상에 쏘가리가 걸려 있었다. 쏘가리는 찌 낚시로는 거의 안 잡히는 물고기였다. 알고 보니 피라미가 미끼를 물었는데 그 피라미를 먹으려고 쏘가리가 달려들었던 것이었다. 뜻밖의 횡재에 신이 난 나는 같은 포인트에다가 또 낚싯줄을 던졌다. 그런데 얼마 뒤 또 뭔가가 입질을 했다. 줄을 당겼는데 그런데 뭐랄까 처음 보는 손맛이 느껴졌다. 푸드득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돌이나 쓰레기가 걸린 줄 알았지만 그렇다기엔 움직임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열심히 줄을 당겼는데 너무도 무거웠다. 몇 분 동안 당기고 있으니 이러다 낚싯대 부러지겠다 싶어 줄을 끊으려 했다. 그때 줄을 끊었어야 했다. 어느 순간 그놈이 힘이 빠졌는지 조금씩 올라왔다. 나는 신이 나서 낚싯대를 힘껏 들어 올렸다. 그리고 보름달 빛이 비추는 수면 위로 무언가가 떠올랐다. 이쯤 되면 짐작했겠지만 그건 물고기가 아니었다. 검고 둥근 형태의 무언가였다. 물 위로 떠오른 그것은 움직임이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아 머릿속으로 애써 부정하고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그것은 머리였다. 사람의 머리 같았지만 너무도 새까매서
확신이 들지 않았다. 털이 많아 동물처럼 보이기도 했다. 온갖 생각이 들면서 오금이 저려왔다. 두려움이 들자 온몸에 계속 소름이 끼쳤다. 당장이라도 무언가 나를 덮칠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계속 당겨볼지 이대로 낚싯대를 버리고 도망갈지 별 생각이 다 들었다. 몸이 얼어붙어 꽤 긴 시간 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낚싯대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분명 낚싯대를 들고만 있었는데 낚싯대가 점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알게 됐다. 그것이 나를 당기고 있었다. 그 감각이 느껴지자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다. 그 순간 내가 그것을 낚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낚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낚싯대를 떨어뜨렸고 낚싯대는 서서히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때까지도 검은 물체는 물 위 그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떠 있었다. 마치 나를 쳐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공포에 압도되자 바람 소리, 나무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마저 두려웠다. 어느 순간부터는 강물도 온통 검은색으로 보였다. 이대로 있다간 큰일 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갑자기 찢어질 듯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온 산을 울릴 정도의 큰 비명소리였다. 비명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란 나는 모든 걸 내팽개치고 차를 향해 뛰었다. 다리가 풀려 계속 넘어졌지만 네 발로 기어갔다. 낚시 포인트부터 차까지는 한 5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였는데 그때는 너무도 길게 느껴졌다. 넘어지면서 신발 한 짝이 벗겨졌지만 그런데 신경 쓸 정신이 없었다. 겨우겨우 차에 도착한 나는 운전석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운전대에 고개를 쳐박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긁히고 파인 상처들로 곳곳이 따끔거렸다. 정신을 차린 나는 곧장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고라니 울음소리였다. 하지만 너무 공포에 질려 있어 나는 정말 여자 비명소리 아니면 정체불명의 그것이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 소리 덕분에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잠들지 못하고 멍하게 있다 잠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낚시를 그만두었다. 그토록 좋아했던 취미가 그런 일을 겪고 나니 한순간에 정이 떨어졌다. 그날 내가 끝까지 낚싯대를 놓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들려주면 낚시에 걸린 그것의 정체가 뭔지 궁금해들한다. 하지만 난 지금도 죽을 때까지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안녕하세요. 현재 수능 끝나고 놀고 먹는 고3입니다. 선생님께 들은 괴담 2개를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임 선생님이 겪은 실화입니다. 선생님께서 실화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7살 정도 되셨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선생님에게는 6살 정도 되는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매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을 맞아 할머니 댁을 찾은 선생님은 사촌 동생과 함께 나가 노셨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사촌 동생과 함께 귀가하던 길에 큰 일이 발생합니다. 사촌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차량에 깔려버리는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사촌 동생은 목숨을 건졌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일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별 문제 없어 보이기도 했고 당시 어려서 대처를 잘 못했던 선생님은 그냥 동생을 데리고 할머니 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직후부터 동생이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더랍니다. 동생은 점점 의식이 흐려졌고 심상치 않음을 느낀 어른들은 사촌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집은 외진 시골이었던 탓에 병원에 도착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결국 사촌 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장이 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촌 동생이 죽고 해가 지나 다시 명절이 찾아옵니다. 할머니 댁을 찾은 선생님은 할머니 방에서 혼자 잠에 들었다고 해요. 그날 할머니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른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혼자 누운 선생님은 원래는 같이 옆에 잤어야 했을 사촌 동생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눈이 감기고 점점 잠에 들려던 그때 어느 순간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갑자기 방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선생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선생님과 사촌 동생은
옛날에 개구리로 장난을 쳤었는데 개구리를 잡아와 할머니 방에 풀어놓으면서 장난을 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밤 거짓말처럼 개구리 소리가 방에 조용히 들려왔더랍니다. 당시 고작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선생님이지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건 눈 뜨면 안 된다 말이죠. 그래도 혹시나 몰라 실눈을 떴는데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답니다. 죽은 사촌 동생이 쪼그리고 앉아 자기 머리 옆에서 미친 듯이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해요. 정말 속사포처럼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완전히 공포에 질렸고 그 자리에서 바로 눈을 닫고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밝자 선생님은 어른들에게 달려가 사촌 동생을 봤다고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8살 꼬마의 귀신을 보았다는 말은 어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고 선생님은 결국 찝찝하게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소식을 들으니 할머니 댁이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에게 이유를 물으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과수원에서 할머니가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꾸 뒤에서 누가 휙휙거리면서 지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뒤돌아서 자세히 봤는데 사촌 동생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다가 겨우 깨어나셨다고 해요. 정신을 차린 할머니는 아이의 혼이 이승에 묶여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더랍니다. 그래서 이사를 결정하시고 얼마 뒤 집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촌 동생 귀신은 계속 보였다고 해요. 할머니가 아니라 선생님께 계속 보였다고 합니다. 아마 제일 친하게 놀았던 선생님이 그리워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됐습니다. 성인이 되고 대학생 때까지도 보였다고 해요. 자취방에서 잘 때도 옆에서 콩콩콩 거리며 아이가 뛰는 소리가 들리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선생님은 군대에 들어가시고 나서야 보이지 않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길을 잃은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셨죠. 그렇게 이제 안 보이려나 보다 생각하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제대를 얼마 앞둔 시점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선생님이 보초를 섰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보초 임무를 탄약고에서 하셨기 때문에 간부들도 자주 왔다 갔다 거리고 해서 후임과 눈에 불을 켜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무전이 울리더니 간부가 다짜고짜 욕을 하더랍니다. 간부는 욕을 하면서 감시를 어떻게 하는 거냐, 영창 가고 싶냐고 갖은 욕을 쏟아부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후임과 선생님은 탄약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일이시냐며 물어봤답니다. 간부는 여전히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넨 지금 탄약고 옆벽에서 꼬마이가 낙서하고 있는 게 안 보이냐고 말이죠. 간부의 말을 들은 후임과 선생님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즉시 그 장소에 달려가 후임과 이잡듯이 그 근방을 뒤져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부가 계속해서 얘기했다고 해요. 땡땡땡에 땡땡땡 입은 아이 안 보이냐고. 선생님은 그 무전을 듣고 그 자리에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 인상착의는 바로 그날 동생이 죽었을 때 입었던 옷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다행히 저녁 후에는 동생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동생이 그때서야 하늘로 올라간 거라고 부디 편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복충학습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의 친할아버지는 2001년 가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생긴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이미 많이 편찮으셔서 누워 계셨고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 댁은 충청북도의 아주 시골인데 신호등이 한 개도 없는 마을로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깡촌이라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전기도 잘 안 나오는 그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생님은 대학생이었고 사촌 동생들은 모두 초등학생, 유치원생 애기들이었습니다. TV나 컴퓨터도 당연히 없었고 시내까지는 차를 타고 나가야 해서 아주 심심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초등학생 여동생 2명을 데리고 마을에 있는 폐교에 가보기로 합니다. 폐교는 엄청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무려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었다고 해요. 선생님의 아버지도 2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멀리 시내로 학교를 옮기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길이 끊긴 지도 40년이 된 학교였습니다. 당시 마을에는 폐교에 관한 무서운 소문이 돌았더랍니다. 소녀 귀신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밭을 매다 우연히 학교 쪽을 올려다봤는데 옥상에서 소녀 귀신이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해요. 그걸 목격한 할머니들이 쓰러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귀신을 잘 믿지 않았고 그래서 겁도 없이 폐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잡초가 수북히 자라 있었고 미끄럼틀이나 시소는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슬어 스산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동생들의 손을 잡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선생님은 건물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정문은 아주 큰 쇠사슬과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다고 해요. 선생님은 건물 옆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사가 빠진 계단을 발견합니다. 녹이 쓸대로 쓸어버린 계단이었는데 층층마다 구멍이 뚫린 그런 계단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동생들의 손을 꼭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얼마나 쌓여 있었는지 눈을 밟은 것처럼 계단에 발자국이 남았다고 해요. 그렇게 다 올라가 보니 문이 하나 보이더랍니다. 윗부분에 창문이 있는 그런 문이었어요. 창문이 조금 높은 곳에 있어서 여동생들은 못 보고 선생님만 봤다고 해요. 학교 안은 어둡고 먼지만 자욱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눈에 갑자기 무언가 보이더랍니다. 먼지가 쌓인 바닥에 발자국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발자국이 점점 선생님을 향해 다가왔다고 해요. 발자국이 가까워지던 그때 갑자기 여동생들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황한 선생님은 갑자기 왜 우냐고 물었고 동생은 갑자기 너무 손을 세게 잡아서 아파서 울었다고 답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공포를 느낀 선생님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계단을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올라오면서 찍힌 발자국들이 없어져 있었더랍니다. 마치 아무도 올라가지 않은 계단처럼 말이죠. 소름이 끼친 선생님은 바로 동생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니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었고 선생님은 폐교 구경을 하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력조차 없으셨던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베개를 집어던지시며 화를 내셨다고 해요. 선생님은 그곳이 어디인 줄 알고 갔냐며 소리를 지르시는 할아버지께 잘못을 빌었고 보았던 것을 어른들께 말했다고 해요. 그러자 허풍이 심했던 고모부가 귀신이 어디냐 본인이 가보겠다며 벌떡 일어나셨답니다. 고모부는 가서 고기나 구워 먹자며 어른들 10대명과 함께 폐교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얼마 뒤 고모부가 목에 피를 흘리며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친척들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고모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폐교에서 모두들 신나게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모두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어른들이라 차마 창피하게 티를 낼 수는 없었고 모두 아무렇지 않은 척 했었다고 합니다. 고모부는 기분을 털어버리려고 난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다. 난 이 세상에 귀신 같은 것 따위 믿지 않는다. 라고 소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맥주병의 목이 팍 하고 터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고모부의 목을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고모부 목에서 피가 흐르자 모두 놀라 도망치셨다고 해요. 이 모든 게 하룻밤 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도 어쩌면 우연일지도 잘못 본 것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다며 소름 끼쳐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선생님께 들은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랄프입니다. 랄프씨,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이 어디인가요? 아마도 가장 편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집이 아닐까요? 그런 편안한 공간에서 일어난 참혹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오늘 야간 매점 준비한 사건은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도쿄도 세타가요구에 살고 있는 한 단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남편 미야자 미키오 씨와 부인 야스코, 딸 니이나, 아들 레이 총 4명이었어요. 가족은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미야자 부부에겐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는데요. 발달 장애를 가진 막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미세한 소리에 예민해서 소란을 일으키는 일이 잦아 주변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밀집된 곳이 아닌 다소 외딴 곳에 위치한 집을 구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지 확대 사업으로 살던 지역의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이사를 나가야만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가족은 다른 주민들에 비해 다소 늦은 날짜인 2001년 4월 사이타마현으로 이사 나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마을에는 4가구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 동네가 휑해졌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었어요. 바로 붙어있는 옆집에 아내의 친정엄마와 언니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발생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경찰서로 한 긴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떨리는 목소리의 신고자는 옆집에 살던 아내의 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여기 저희 딸 가족이 다 죽어 있어요. 옆집에 사는 딸이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되는 마음에 집을 찾은 어머니가 끔찍하게 살해된 가족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집으로 들어가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온 집안에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1층 계단에는 남편 미키오 씨의 시신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신 주변으로 피가 흥건히 쏟아져 있었고 온몸에는 흉기로 난도질당한 참혹한 상처들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가족들을 찾기 위해 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살해된 어머니와 어린 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 야스코의 시신은 유독 참혹했습니다. 얼굴 부근을 칼로 파낸 듯한 깊은 상처가 있었고 범인이 휘두른 흉기가 심장을 관통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과한 공격을 가했는지 목까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위엔 장롱에서 꺼낸 옷이 덮여 있었습니다. 딸의 시신도 끔찍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녀의 시신 주변에 어린 아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황급히 모든 방을 열어보았고 침실에서 아들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시신은 잠이 든 모습처럼 반드시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상처도 없었고 목에 졸려 사망한 그나마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조사에 따르면 범인은 12월 30일 밤 11시경 집 뒤에 있는 공원 펜스를 발받침 삼아 피해자 집 2층 욕실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펜스 주변에 나뭇가지가 꺾여 있었고 욕실 바닥에서는 범인의 발자국과 떨어진 방충망이 발견됐습니다. 범행 추정 시간은 밤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였습니다. 저녁 11시경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현장의 흔적과 증거들을 종합한 경찰이 추정한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녁 11시경 2층으로 침입한 범인은 2층 침실에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고 1층에서 올라온 아버지 미키오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근처 주민이 들었다는 다툼 소리는 이때로 추정됐어요. 미키오 씨는 격하게 저항했고 계단에서 범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키오 씨의 머리 부근에서는 부러진 흉기의 일부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정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범인도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을 발견합니다. 미키오 씨를 살해한 범인은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요. 그곳에는 아내 야스코 씨와 딸이 자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범인은 다락으로 연결된 사다리를 내리면서 쿵 하는 소리를 내었고 옆집에 사는 야스코 씨의 어머니와 언니 부부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다락으로 올라간 범인은 아내와 딸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미키오 씨와 벌인 몸싸움으로 인해 부러지고 휘어져 버린 흉기로는 범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범인은 다시 내려갑니다. 그 사이 상처를 입은 모녀는 도망치기 위해 2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주방에서 다른 흉기를 들고 온 범인과 마주치고 말았고 목숨을 잃고 맙니다. 너무도 잔인한 사건을 벌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범인의 추정 신장은 175cm 정도였고 확보한 혈흔을 통해 A형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나이는 15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남성으로 추정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지문이 나왔는데 이전 범죄자들과의 지문이 일치하지 않아서 전과자는 아닌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통해 오른손잡이인 것을 알아냈고 오른손에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 많은 증거들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옷이었어요. 범인은 현장의 옷을 그냥 벗어두고 갔습니다. 라지 사이즈 셔츠와 유니클로 검은 재킷, 검은 털장갑, 체크무늬 머플러, 회색 모자였습니다. 재킷 주머니 속에서 특정 해변에 있는 모래와 버들잎, 꽃가루, 애완용 새똥이 나왔습니다. 장갑 안쪽에는 A형 혈액형 흔적이 나왔고 모자는 털실로 짜여졌고 흑색 줄무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흉기였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칼날 길이 21cm의 후쿠이현산 회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 손수건 2매와 힙색이었고요. 네 번째는 영국 브랜드 슬레진저 테니스화였습니다. 사이즈는 280mm였고 한국산 신발이었습니다. 범인은 범행 이후에도 바로 도주하지 않고 한동안 현장에 머물면서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음료와 멜론,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었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1층 서재에 있는 컴퓨터에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 기록을 보면 피해자의 회사 사이트와 대학 연구실 홈페이지, 극단 무대 티켓을 예약하려다 실패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콘센트를 빼 컴퓨터 전원을 끈 범인은 화장실에서 태연히 대변까지 봤다고 합니다. 엽기적인 것은 범인이 2층 거실 소파에서 잠까지 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바다가 된 계단과 복도에 시신들이 그대로 있었는데 말이죠. 경찰은 31일 새벽 피해자 집에 불이 꺼졌다는 증언과 새벽에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목격담을 종합해 범인이 새벽을 틈타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참혹한 일가족 살인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제보들이 수사본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폭주족과 양아치들을 의심하는 제보가 있었어요. 소음에 예민한 아들 때문에 야밤에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무리와 폭주족들과 트러블이 있었던 제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 당일 밤에도 싸우는 것을 봤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의 친정 어머니가 부동산 업자들한테 집을 안 팔겠다고 거절한 후 딸 집 앞 도로에서 계속 차가 서 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었습니다. 사건 3일 전 피해자 집의 형세를 살피고 있는 40대 중반의 의심스러운 남자의 목격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중 제일 결정적이었던 목격 제보는 사건 당일 손에 상처가 있는 남자를 봤다는 목격담이었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당일 오후 5시 20분경 더부니코역 열차 안에는 오른손에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남자가 있다는 목격담이었습니다. 우문의 남자가 하차한 역을 알아낸 경찰은 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역 사무실에서 상처를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남자는 상처의 원인을 묻는 역무원에게 열차 안에서 칼을 떨어뜨려 손이 베었다. 고 답했지만 열차 안에는 혈흔이 없었고 단순히 베인 정도로 뼈가 보일 정도의 상처가 났다는 그의 말엔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를 본 사람들은 남성의 외형은 30세 정도, 신장은 약 170cm, 말랐지만 몸집은 컸다고 기억했습니다. 이 남성에 대한 제보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조사본부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현장에 남은 지문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으리란 오판 때문에 제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해요. 사건이 미궁에 빠지자 다시 제보 내용들을 들여다본 수사팀이 이 제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지만 이미 10개월이 지난 후였고 일말의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많은 흔적 때문에 수사당국은 금방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특히 지문과 혈액형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망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범인의 지문과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더욱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범인이 집에서 현금 15만엔 약 158만 원을 훔쳤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금전을 노린 강도 행각이라는 이유가 제시됐지만 범인이 19만엔을 발견하고도 두고 갔다는 점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금전 문제였다면 범인이 굳이 3층까지 올라가 자고 있던 모녀를 굳이 살해한 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점점 더 미궁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원한에 의한 살인을 염두에 두고 가족의 지인들을 조사했지만 문제가 될 만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고 결정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수사에도 경찰은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외국인 범인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이 범인이라는 유언비어가 돌게 됩니다. 범인이 두고 간 한국산 신발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범인이라는 근거 없는 의심은 확산됐고 어떻게든 짜맞추려는 합리화가 지속됐습니다. 급기야 일본 아사히 TV는 2002년 12월 28일 기적의 문 TV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초능력 조사관이라는 사람까지 불러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몽타주가 나왔음에도 이 몽타주를 두고 방송에서 일본형 얼굴이 아니라 한국계에서 보이는 얼굴이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 범인설은 2005년 범인의 DNA 감정 결과가 공개되면서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분석 결과 범인의 아버지는 아시아계이고 어머니는 유럽계로 분류됐는데 부계의 DNA가 일본보다 한국인에서 발견될 확률이 3배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용의자의 범인을 한국계 혼혈인으로 좁혔고 한국의 조사원까지 보내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지문을 한국인 전과자들과 일일이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인이 범인이라는 의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15년에는 일본 작가 이치하시 후미야가 테타야가 일가족 살인사건 15년 후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 또다시 범인이 한국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범행의 배우로 제1교포 부동산 중개인 가네다 히데메치, 한국 이름 김수도를 지목하고 그가 미야자와 가족의 재산을 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범행을 저지른 이는 경기도 수원 출신의 조폭 이인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했던 다케치 스치다 형사는 2019년 미국 ABC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치하시의 주장은 100%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21년간 28만 명이 넘는 수사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총 5천만 명의 지문을 대조하고 130만 건 이상의 DNA 검사도 했지만 단 한 명의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지만 끝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경찰은 큰 금액의 현상금을 걸고 인원을 투입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의 노력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현장도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원래 공원 토지 확대를 위해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철거 계획이 흐지부지 됐고 주변 주택들이 모두 허물어진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에도 다시 집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의 언니가 범인이 잡힐 때까지 현장을 보존해달라고 호소해 결국 지켜냈다고 합니다.
집 주변 인근에는 반봉등과 누르면 바로 신고가 되는 신고 장치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도 피해자의 자택엔 방범 설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현장에 접근만 해도 의무주사를 받는다고 해요. 피해자의 언니는 2020년 언론에 현장 내부를 최초로 공개하면서 여전히 이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이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느껴보기를 바란다. 그 느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는 일가족 살인사건,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니 씨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많은 유류품들과 현장 증거들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못 잡은 게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라고 볼 수 있지만 너무 외국인에 국한하고 수사한 게 아닌가 좀 아쉬운 사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단순히 한국산 신발이 나왔다고 한국인 범죄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수입이 되고 있는데 저부터 포커스를 너무 지역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경찰이 아니라 언론이나 작가들이 음모론을 퍼뜨렸는데 유언비어에 묻혀서 사건이 길을 잃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야간 매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새로운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였습니다. 내가 사는 군에는 정말 유명한 흉가가 있다. 그 집에는 예전에 부부무당이 살았는데 일명 벌전을 받아서 죽었다. 벌전은 무속신이 내리는 가장 무서운 벌이다. 무속인들이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해하는 비방, 굿, 방수를 쓰면 신이 노해서 벌전을 준다고 한다. 그렇게 벌을 받아 둘 다 죽었다. 그 부부무당은 근방에서 정말 용하기로 유명했다. 1970년대 TV에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그들은 재물에 눈이 점점 멀어갔다. 신도들에게 큰 돈을 받고 남을 저주하는 부적, 비방, 구술하기 시작했고 벌전을 받았다. 부인 무속인은 뒷산에서 퇴마의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화전치기를 하던 중 옷에 불이 붙어 그대로 타 죽었다. 소름 끼치는 건 구슬 옆에서 돕던 다른 보살들과 악사들 모두 이 여자가 몸에 불이 붙어서 끄지도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대는데도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여자 무당은 숫덩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은 뒤였다. 하지만 부인이 떠난 후에도 남편은 정신을 못 차렸다. 이미 재물에 정신이 팔려 남편 무당은 계속 남을 저주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사달이 났다. 신병이 온 사람에게 내림굿을 해주던 남편 무당은 작두를 타던 중 그대로 뒤로 넘어졌고 뇌진탕으로 죽고 말았다. 그 뒤 무당집은 한동안 비어 있었다. 집이 안 나가자 임대인은 싸게 집을 내놓았고 얼마 뒤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다. 30대 부부였고 자식이 2명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가족이 이사를 오고 불과 몇 달 뒤 끔찍한 사고가 터졌다. 흉기를 휘두른 강도에 의해 일가족 모두 살해된 것이었다. 어른들 말로는 부부는 끔찍하게 찔려 죽었고 자식들은 질식해 죽었다고 했다. 끔찍한 사건이었고 범인도 곧 잡혔지만 동네 사람들은 집값 떨어진다고 엄청 쉬쉬하면서 지냈다. 이후 누구도 들어오지 않아 집은 방치된 채로 있었다. 다시 시간이 지나 한 건설회사가 일대의 땅을 사들여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다. 그 흉가도 끝자락에 걸려 있어서 재건축에 포함이 됐다. 그런데 그 집을 밀려고 할 때마다 사고가 터졌다. 인부 여럿이 심하게 다쳐나갔다. 자꾸 사고가 나서 결국 그 집만 빼고 주위로 아파트가 지어졌다. 한 2년간 다시 빈집으로 있었던 그 집에 또 한 부부가 이사를 왔다. 이 부부는 40대였는데 70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슬아의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며느리 블라우스를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손주 교복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녀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다고 수군댔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부부 사이도 매우 안 좋아졌다. 금술 좋아 보이던 부부가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물건을 던지고 매일같이 싸워댔다. 그때부터는 동네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죽은 무당 부부가 이사를 들어오는 가족들한테 저주를 내린 거 아니냐는 소문이었다.
평범한 가족들이 저 집에 이사오고 다 망가졌으니 그냥 봐도 그 집이 이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다 못한 부녀 회장님은 살고 있는 부부에게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었다. 부녀 회장님은 무속인이라도 불러서 굿이라도 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 부부는 다른 종교였던 터라 조언을 아예 무시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주 뒤 추석 무렵 사고가 터졌다. 부부의 고등학생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한 것이다. 친구들과 산에서 놀다가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는데 머리를 크게 다쳐 혼수 상태에 빠졌다. 부부는 서울의 큰 병원으로 아들을 옮겼고 그대로 이사를 가버렸다.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듣지 못했다. 이 일이 있고 마을 어르신들은 무당 부부의 저주라고 확신하고 다녔다. 사고가 난 산이 굿하다 불타 죽은 산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뒤로는 이 집에는 아예 사람이 안 살게 되었다. 근데 이상한 게 아무도 살지 않자 이번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가셨는데 간혹가다 젊은 사람들도 죽어나갔다. 내 기억으로는 계절마다 한 명은 죽어나간 것 같았다. 보다 못한 마을 이장이 이러다 다 죽겠다고 무당을 불러다 구슬했다. 사람들은 무당이 뭐에 빙의 됐는지 궁금증 반 두려움 반으로 모여들었다. 한동안 방울을 흔들던 무당은 갑자기 까무러치더니 발작을 했다. 발작이 끝나고 일어선 무당의 눈은 뒤집혀 있었다. 무당은 주민들을 보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집은 우리 집이야. 절대 아무도 못 들어와. 이 집에 손대는 것들은 씨를 멸할 것이야. 그러더니 무당은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하고 다리가 풀린 듯 쓰러졌다. 굿을 끝낸 무당은 이장님과 부녀 회장님에게 저 집은 웬만하면 그냥 두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이장님은 어떻게든 마을을 지키려고 전국의 용하다는 무당을 수소문해 몇 차례나 더 굿을 버렸다. 이후 마을에 줄초상은 멈췄지만 30년이 거의 다 지난 지금도 그 집은 흉가처럼 그대로 남아있다. 군청에서 용역업체를 고용해 밀어버리려고도 했지만 마을 어른들이 나서서 반대했다. 어르신들은 미관상 안 좋아도 상관없으니 그냥 두라고 하셨다. 흉가는 여전히 마을 주민들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정말 무당 부부가 내린 저주로 온 마을이 줄초상이 난 걸까? 그 무당 부부는 도대체 왜 자신들의 잘못으로 죽고 나서도 무고한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걸까? 아직도 재물에 미련이 남아 마을 사람들한테까지 해를 끼친 건지도 모르겠다. 마치 일본 귀신처럼 걸리면 해를 끼치는 원기 같은 느낌이다.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30년이 지날 때까지 아직도 그 무당 부부집은 누구도 안 건들고 남아있다. 어쩌면 무당 부부는 아직도 그 집에 남아 다음 저주를 내릴 가족을 기다리는 건지도 모르겠다. 저는 초등학교를 작은 시골 분교에서 나왔습니다. 전교생이 6명이었던 우리 분교는 따로 정해진 시간표가 없어서 담임 선생님이 공부하자고 하면 공부하고 나가서 놀자고 하면 나가서 뛰어노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공부보다 뛰어노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등교부터 하교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장과 산에서 보냈습니다. 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여름 무렵이었습니다. 매일 운동장에서만 놀기에 실증을 느낀 우리는 담임 선생님께 자연학습을 하겠다고 하고 개구리와 가재를 잡으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우리 마을에는 마을 뒤편으로 2개의 성황당이 있었고 성황당 주변 나무에는 오색천이 휘감겨 있어 매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두 성황당 사이로 작은 개울이 흘렀는데 여기는 물이 매우 맑아서 가재나 도룡뇽이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어른들께서 성황당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맑은 개울가에서 놀고 싶은 아이들의 유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나? 저를 포함한 6명의 아이들은 그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개울가는 한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었고 주변은 숲이 우거져 있어 피서 장소로는 제격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마을 사람들 누구도 아무리 더운 날이라고 해도 이 근처로는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름 더위도 피할 겸 개울가에 발을 담그고 가재를 잡으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가 개울가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위로 올라가 보자고 했습니다.
모험심에 들뜬 우리는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개울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40분쯤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자 개울물이 발이 시리도록 차갑고 한여름임에도 오한이 들 만큼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대낮임에도 주변이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서 아주 어두컴컴했습니다. 여기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아이 2명이 겁을 먹고 내려가자고 졸랐습니다. 저는 6학년 형과 함께 괜한 어른스러움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는지 하나도 겁이 안 난다고 괜찮다고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냥 내려갈걸. 지금도 그 선택에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20분을 더 올라가자 개울가 옆에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집은 아주 낡은 나무로 지어진 집이었는데 신기한 점은 누가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창호지가 새하얗고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아지트를 발견한 기분으로 그 집을 탐색했습니다. 6학년 형이 앞장섰고 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는데 정말 느낌이 쎄했습니다. 그 기분은 아직도 생생한데 이 기분만 떠올리면 소름이 돋습니다. 문고리는 노랑, 빨강, 파랑 등의 끈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뭔가 이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6학년 형이 끈을 끊고 문고리를 열어젖혔고 방 안에서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확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신문지 부적 등의 종이로 덕지덕지 도배가 되어 있었고 장롱이나 책상, 이불 등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에 뭐 쓸만한 게 있나 들어가서 천천히 구경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누가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쾅 하고 문이 엄청 세게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6학년 형 둘뿐이었는데 문이 닫히자 밖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형은 적지 않이 당황했지만 하나도 겁을 안 먹은 척하며 문을 다시 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문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세게 밀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가 밖에서 버티고 있는 것처럼 문만 덜컹덜컹 할 뿐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멘붕이 온 형과 저는 울면서 계속 문을 밀었는데 이때 약간 정신을 잃은 것처럼 기억이 희미합니다. 그런데 그때 집안에서 창호지 떨리는 소리가 사방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창호지를 손톱으로 박박 긁는 듯한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와 형은 발로 문을 부수고 나서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우리는 개울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때가 오후 1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밖은 마치 저녁처럼 깜깜하게 느껴졌습니다. 개울가를 따라 정신없이 마을까지 뛰어내려오자 먼저 도망쳤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우리들은 떨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학년 동생이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는 자기가 그 집에서 무언가를 봤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다른 아이들과 도망쳐 뛰어내려올 때 잠깐 뒤를 돌아봤는데 하얀 머리를 풀어헤치고 검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까르까르 하는 소리를 내며 문을 꽉 닫고 있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은 우리는 모두 소름이 돋았지만 어른들에게 혼날 게 무서워 오늘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하자고 약속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느라 옷은 엉망이고 얼굴도 눈물 자국이 선명한 채 학교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서 개울에서 놀다 뱀을 봤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하게 오한이 든 저는 저녁만 먹고 일찍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바로 잠에 들고 몇 시간이 지났을 무렵 깜깜한 방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시선을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히 방 안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겁이 났던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침대 끝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 실루엣은 좌우로 천천히 몸을 흔들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실루엣이 무당의 구슬하는 것처럼 방방 뛰면서 까르까르 소리를 냈습니다. 까르까르. 그 집에서 동생이 들었다는 그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너무 무섭고 놀란 저는 정신을 잃을 뻔하다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밖에 계시던 부모님과 할머니는 깜짝 놀라 방으로 뛰어 들어오셨는데요. 그러자 그 실루엣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도저히 다시 잠에 들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울면서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들은 할머니는 낯빛이 굉장히 어두워지셨고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집 문을 열어놓고 나왔냐는 것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다고 하자
할머니는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사람들 그리고 무당과 함께 그 집에 가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알 수 없는 이유로 열이 올라 심하게 앓았고 부모님은 밤새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열은 아침이 밝도록 이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곧장 읍내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셨고 부모님은 그 집에 갔던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아픈 몸으로 아이들과 함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무당과 함께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당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금을 마구 뿌리면서 너무 추워서 혼자서는 악귀를 쫓아낼 수 없겠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와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기만 했습니다. 1시간 후 연락을 받은 다른 무당이 집에 왔고 두 무당은 곧바로 구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려놓은 음식도 없고 변변한 도구도 없이 이상한 나뭇가지 하나와 방울만 들고 굿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굿판 한가운데 모여 앉아 겁에 질려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덩실덩실 춤을 추며 구슬하던 무당 한 명이 갑자기 무엇에 홀린 것 마냥 자지러지게 웃더니 우리를 죽일 듯 노려봤습니다. 그리곤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왜 자기 집에 왔냐? 문을 다 부숴놨으니 갚으라며 우리를 마구 흔들어 제꼈습니다. 그러더니 머리를 풀어 헤쳐 산발을 만들고 까르까르 거리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귀신 들린 무당은 한동안 우리를 쳐다보다 갑자기 몸을 돌려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방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무당이 제 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은 새하얀 창호지였습니다. 그 창호지는 누군가 금방 접어놓은 것처럼 빳빳하고 깨끗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무당은 그 창호지를 품에 안더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과 다른 무당 한 명이 불이 나게 그 무당을 쫓아나갔습니다. 귀신에 홀린 무당은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황당 사이에 있는 길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은 마치 자기 집으로 향하는 것처럼 성큼성큼 성황당 사이 개울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도 폐가의 한쪽 벽에 창호지만 전부 벗겨져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귀신 들린 무당은 그 벽에다 아까 품어갔던 창호지를 붙이더니 돌아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 한번 내 집을 건들면 마을 사람들 씨를 전부 말려버리겠다고 말이죠. 이 광경을 모두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성황당 사이 개울은 폐쇄됐고 성황당에선 매년 제사가 열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저와 아이들은 한동안 어른들의 꾸지람을 들었고 학교 외에는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감시를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 일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고 각자 성인이 되어 대학에 간 이후에서야 조금씩 그날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날 제 방에서 왜 창호지가 나왔는지 알지 못했고 무당이 그걸 어떻게 찾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6학년이었던 형이 한 번은 술에 취하더니 제게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던 때 누군가 본인의 손목을 잡는 느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하얀 창호지가 손목에 칭칭 감겨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겁이 났던 형은 그 창호지를 찢고 그대로 도망쳤는데 순간 창호지를 가지고 가야 우리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믿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호지를 제 주머니에 몰래 넣었었다고 털어놓으며 사과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오랜 의문이 풀리면서 그래서 귀신이 붙은 건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미 오래전 겪은 일이라 형을 원망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전 그 일을 겪은 후 폐가든 폐교든 음산한 곳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